예, 근로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노동 현장에서 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당노동 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이 반노동조합 행위입니다. 흔히들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부당한 징계나 해고나 이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포괄적인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다. 이 개념 자체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당노동 행위는 이 법률상 개념은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에 반하는 성질의 행위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에서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에 관해서 방대하게 자세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요건을 하나하나 보기에 앞서서 일단 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처벌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81조의 규정, 즉 부당노동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죠. 이거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양벌 규정 1안 이 개별적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들이 부당 노동 행위를 행했을 때 법인도 처벌된다는 내용이고 판례는 이것을 법인이 만약에 부당 노동 행위를 행했을 때도 이 개별적인 행위자들 역시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는 조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9일 날 무엇이 개정됐냐면 이런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종업원이 행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과연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 즉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정당하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서 저희가 이 단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법인 입장에서는 개별 행위자들이 부당노동 행위를 가했을 때 우리는 그걸 모른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시하거나 허용한 적이 없다라는 말로 사실은 면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사실 그래서 갈수록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원상 회복이나 차별 시정의 가능성이 있을 때 구제 신청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노동위원회 규칙에 보면은 각하 사유로, 즉 아예 조사조차 안 하는 사유로 신청 기간이 도거한 경우와 함께 사실상 이 구제를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어떤 부당노동행위, 어떤 차별이 결부되었던 부당노동행위는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되어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당노동행위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반조합계약, 그다음에 단체교섭 거부 혜택인데 아까 법에서 보신 이제 각 코를 이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반조합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조합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유니언샵 제도 또는 유니언샵 조항인데 이 유니언샵 조항은 근로자 조직 대상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 유니언샵 조항이 단체협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게 되고 노동조합을 탈퇴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반조합계약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부합은 하지만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옛날부터 서구에서부터 인정되어던 제도를 저희 노동법에서도 도입해 놓은 것입니다. 자, 반조합계약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특정한 회사가 이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지회를 사실상 와해하기 위해서 노무법인에게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경찰 또는 특전사 출신 이 사람들을 노조 파괴를 할 수 있는 용역. 하지만 실제 형식은 이제 이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면서 이들에게 이 파괴 대상인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 그리고 가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 근로자들이 합의를 해서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때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구속이 되었고 함께 고려가 돼서 징역 10월에 실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비록 부당한 이제 다른 부당노동행위들이 있었지만 이 반조합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반조합 계약의 사례가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 은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정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사법기관에서 노동위원회든 노동청이든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별로 없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사례에서 오고 간 것으로 이제 내용이 지적된 문자 메시지를 재구성한 것인데 이 개별적으로 각 팀장들의 권유에 따른 기업 노조 가입권은 가입원서를 받아놓고 하루 이틀쯤 뒤에 가입하기 바람. 그다음에 뭐 일부가 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 이런 문자가 개별적으로 오고 가면은 사실 이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조합 계약이 사례가 많이 없다고 해서 결코 이것이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굉장히 엄중한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단체 교섭 거부 혜택의 부당노동 행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체 교섭 거부 혜택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혜택, 즉 정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차일피일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만약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의 기준에 관해서 이 교섭 권자가 예를 들어서 불명확하거나 이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시간, 장소, 사항, 그 외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사례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됐었냐면 조합 해산 결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신임 사무처장, 즉 이 노조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던 사무처장이 너무 신임이라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조합 해산 결의 자체는 이제 무효로 판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신임 사무처장의 업무 파악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단체 교섭 거부 혜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자, 불이익 취급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 취급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도 하였거나 할 때, 그리고 이것을 포함해서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흔히 우리가 조합활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두 번째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대해서 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 두 가지 유형을 다 불이익 취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것을 정리하자면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또는 조직한 경우, 하려고 했던 경우, 가입하려고 했던 경우, 조직하려고 했던 경우 마찬가지이고, 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우, 신고나 증거 제출한 경우, 이런 사유가 일단 있었어야 되고, 그것을 사용자가 이유로 불이익, 여기서의 불이익이란 반드시 어떤 명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포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형별로 본다면 다시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 그리고 이것을 시도한 경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노조가 조직되지 못해도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요. 노동위원회 또는 행정기관에 부당노동행위 신고, 증언한 경우에 검찰까지도, 고용노동부, 여기서는 노동청까지 포함되겠죠. 이 신고 또는 증언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인과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불이익 행위가 실제 있었습니다. 징계도 받았고 어떤 전보도 있었고 또는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 또는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했다.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인과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그러한 것을 이유로 내세우거나 또는 그런 이유를 뒤에서 이면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당노동 행위는 결국에는 처벌 조항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의 대화 원칙상 증거가 이제 유죄에 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소고발 단계에서 완벽히 갖추진 않더라도 적어도 나중에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조사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 사유 중에서 정당한 것이 있었다. 그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를 할 만한 사유가 정당한 것이 일부라도 존재했다면은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보통 사용자는 다른 이유들을 내세워서 징계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 분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활발하게 이제 참여하는 경우에 그 해당 버스기사들에 대해서만 동영상 이 버스 안에 블랙박스를 다 돌려보고 핸드폰 사용한 게 있는지, 공회전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징계를 하는 경우, 사실은 그 징계에 대해서 다툴 수는 있어도 왜 이 사람만 징계하냐, 이렇게 무겁게 해고 처분을 내리냐라고 저희가 그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는 있어도 이것을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감봉에 관한 사례입니다. 노조위원장 A가 노동자들에게 설립을 알리면서 이 노동조합 가입 그리고 노동조합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이 유인물 배포 장소도 놀이공원 주차장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직장질서 문란을 이유로 감급, 즉 감봉 징계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었냐면 이 노조위원장 A가 배포한 유인물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회사는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임을 충분히 그 유인물의 기재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고 이 통근버스 하차 장소, 즉 임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장소를 급격하게 변경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거에 관한 징계, 이거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큰 사건이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당노동 행위가 함께 결부돼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계자분은 이 위원장은 아니지만 다른 분은 이 당시에 회사의 감시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 징계 행위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산재가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감봉, 감급 마찬가지인데요. 이 노조 간부들의 주도로 회사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개최된 점심시간 집회, 많이 하죠.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한 사건입니다. 이때 중식 집회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매각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막상 이 회사 건물 1층 로비에서 항의 집회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점, 즉 형평성이 위반된 점을 들어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즉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예, 세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수습 본채용 거절을 한 사례인데 이때 회사가 표면상으로는 이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적격 판정 점수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본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실질은 이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 노동조합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목적이었다. 그래서 불합리한 수습 점수를 그런 목적으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 그리고 해고를 본 계약 체결 거부를 함으로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본 사례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 승진 누락 사례입니다. 회사 승진 규정에 직원의 승진 임용은 인사 고과 및 근무 평정표에 의하되 승진 소요 연한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방식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 설립 이래 승진은 경력순으로 배려가 되어 왔던 그런 일반적인 관례가 형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중에는 실제로 승진한 예가 없었고 근속연수가 짧은 비조합원을 먼저 승진시킨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뒤늦게 노동조합원도 승진 발령한 것은 부당하게 승진 인사에 탈락시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는 이제 업무 배제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이 연구원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임금 교섭 중이던 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해산하라라고 말하고, 물론 이런 이제 발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당 노동 행위의 의사 내지는 어떤 인과관계 입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지부장이 당연하게도 노동조합 해산을 거부하자 회사가 그 지부장의 기존 업무인 동향 분석 및 관측, 정기 간행물 집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자리 이동까지 시킨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얼마를 인정했었냐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실제 실행한 관리자들이 이 연대에서 200만 원, 그리고 이 해당 지부장에 대해서도 실행자들이 연대에서 200만 원, 즉 합쳐서 400만 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승진 및 부서 이동 사례입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낙선하고 원직 복귀한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 활동할 수 없는 과장으로 승진을 시켰고요. 갑자기 급하게 서울 사무소를 심지어 다른 회사 공장에 급조해서 거길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 전직 위원장에게 사실상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부여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어떻게 인정이 되었냐면 회사는 이 종전 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됐을 때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을 우려하여 이것을 미리 방해하려는 의사다. 사실은 과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도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가 됐죠. 그리고 이후의 것도 예방적으로 방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제 낙선한 기간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 불이익 취급 사례입니다. 근무 환경 불이익 사례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좀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차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택시 회사인데 이제 파업이 종료한 후에 승무에 복귀한 노동조합원들에게 대해서는 스텔라, 에스페로 등 노후한 차량을 배차를 하였으나 이제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탈퇴 당일부터 고급 차량을 배차하거나 고급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노후 차량을 배차를 일시적으로 했더라도 곧바로 고급 차량으로 바꿔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노조원 중에서는 심지어 파업 이후에 고급 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다가 탈퇴한 이후에야 이 비조합원으로서 고급 차량을 배차받은 사례인데 이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노동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 행위가 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예, 차종에 관해서는 우리 젊은 조합원분들께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 개입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한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그리고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예외로는 이제 타임오프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자금, 경제상 불행, 기타 재해 방지 구제기금, 뭐 수해를 당했거나 화재 피해를 입었거나 뭐 천재지변에 대해서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구조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에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이 지배 개입 부당노동 행위의 예외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 아예 노동조합법 제81조 2항의 요건이 들어오게 된 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이 예전에는 법원이 설시한 그 판결문에 개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노동조합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운영비가 왜 원조되게 됐는지, 얼마나 자주 얼마 동안 원조되게 됐는지, 실제 얼마가 현금이든 현물이든 어떤 방식으로 원조가 됐는지, 그것이 노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원조된 운영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어디에 사용이 됐는지, 지금 이 5가지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한 어떤 판단 내지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비율 어느 정도 수입에서 차지하면은 이 운영비를 받아서 실제 노동조합의 운영에 사용할 수가 있는가,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조합원 1인당 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얼마를 받도록 하고 그것을 사용을 할 때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뭐 상품권이든 생일에 대한 기념품이든 노동조합 창립 기념품이든 이런 것으로 다시 그대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관리도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운영비, 즉 조합비 통장과 또는 투쟁기금 통장과는 아예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배 개입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다양하게 주장이 될 수가 있고 그 판례가 사실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다시 정의로 돌아가면은 자, 지배란 무엇이냐? 지배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로, 즉 어떤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개입은 지배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영향이지만 여전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지배와 개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지배 개입을
저희가 항상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사용자의 전반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간섭, 방해 행위, 어떤 조합 활동의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까 설명드린 불이익 취급, 즉 개별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반조합 계약, 이것도 개별 근로조합에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 교섭 거부 혜택, 이것이라 하더라도 이 지배 개입 행위가 함께 성립을 하거나 또는 이 개별 다른 부당노동 행위의 유형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배 개입은 마지막으로 성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이 무엇이냐? 지배 개입의 대상은 바로 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직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노동자들의 일체 어떤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행위를 모두 포함을 합니다. 즉 미리 모여서 논의하는 경우, 설립을 이제 회의하는 경우, 실제 설립 총회를 연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포함이 되겠고, 자, 노동조합이 실제 설립된 뒤에 운영, 이것은 회의 선거, 규약 제정, 변경, 선전 교육, 문화 활동까지도, 이런 노조 활동, 내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노조가 사용자와 행하는 단체 교섭, 쟁의행위, 고충 처리 등 이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사실상 어떤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이 노동조합의 취지와 임무에 부합한다면은 지배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 발생, 과연 이것이 지배 개입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할 때 필요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는 슬프지만 마치 업무방해죄처럼 이 노동 3권의 침해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노조 단결력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을 합니다. 왜냐? 이 노동조합의 개별적인 조직력, 단결력, 이 역량에 따라서 똑같은 유형의 지배 개입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굳건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배 개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당노동 행위들이 자꾸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조합이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법원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해서 당신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조합원들이 굳건하게 파업에 참여해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는 위법으로서 인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주체는 누구냐? 죄송합니다. 의사부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배 개입은 부당노동 행위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을 지배 개입을 할 때 부당노동 행위로서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가 필요한 건데, 다만 사용자 행위가 단결력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사실 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의사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또는 누구나 그런 의사가 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철도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을 했을 때, 사실은 이때 정당한 파업이었고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이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불법 파업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용노동부도 불법 파업이니 파업 참가자들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 당연히 통보했겠죠. 막기 위해서. 이때는 이 한국철도공사가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것이 불법 파업이라고 믿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주체. 그러면 이 지배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당연히 사용자인데 다만 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흔히 우리가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해당되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까지도 동료 근로자까지도 이 지배 개입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아닌 제3자, 즉 외부인, 회사 소속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공범 또는 교사하거나 도와준 사람, 방조범으로 지배 개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킨 사람은 교사고요. 도와준 사람은 방조고 함께 처음부터 논의해서 함께 실행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공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반조합 계약에서 보신 사례에서도 사실은 이 용병, 노조 파괴 용병을 모집하였던 사람이 대표이사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사 대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부당노동 행위로 함께 처벌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례들이 조금 많은데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서 어떤 것이 지배 개입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좀 저희가 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 사용자 발언이 있었던 사례이고 사용자 발언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이 되었었던 사례입니다. 이 회사 대표가 종모 직장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조직의 성질상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동조합이 생겼으며 조직의 성격상 노동조합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동조합 때문에 분쟁이 야기돼서 전 직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다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노동조합을 부인하는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이것이 계속될 경우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겠구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충분히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가 인정이 돼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이 된다라는 사례였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불인정된 사례를 보시면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단순히 비판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경우 또는 어떤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노동조합이 지금 현재 경영 상태에서는 다소 활동하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불이익, 명시적인 불이익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부가 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사실상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얘기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이라고는 했지만 이 사례에서는 적어도 연관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도 불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늘 있는 일이죠.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전체 이메일 공지를 보낸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그때 법원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사실상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준 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의미가 있는 사례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사례는 조합원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한 사례입니다. 이 회사 택시회사였습니다. 이 택시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가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조합의 결의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들을 모아서 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준법 운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고 종전과 같이 근무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종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준법 운행을 포기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합의 준법 운행, 엄밀히 규정과 법을 다 준수해서 우리는 준법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된 사례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사례인데 회사가 파업에 참여 중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자택으로
급여 명세서를 우편 발송하고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만약에 파업 참가를 지속할 경우에는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파업 중에는 급여 지급이 안 되니까 당연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쓴 것은 파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제는 뭐 자제해야 된다, 뭐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의견 표명의 한도를 넘어서 비록 당연한 거지만 불이익을 실제 위협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압박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아예 부여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방송사가 단체 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도 오랜 시간 종전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을 해왔고 그 와중에 어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향후에는 근로시간 면제 부여는 단체 협약에 대해서 규율이 돼야 되는데 단체 협약이 실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 원직 복직을 명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사례는 산별 노조의 출입을 방해한 그런 사례인데 앞서서 다섯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노보 배포 방해 행위입니다. 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노동조합 간부 흔히 있는 일이죠.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에 노보 배포를 위해서 회사 로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사가 느닷없이 육아휴직자는 로비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이 휴직 여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법률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막는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나중에 페이지를 잘못 파악한 사례를 모아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자, 산별 노조 간부의 출입을 방해한 그런 사례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교섭을 위임받은 타사업장 소속 산별 노조, 이 간부는 타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단체 교섭권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산별 노조 간부로서는 다른 회사 소속이라 하더라도 교섭을 위해서 출입할 권한이 있었죠. 그리고 준비를 위해서도 사실은 출입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교섭 당일이 아니므로 준비를 위해서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본 사례인데 이때 이 교섭위원회 경우에는 단체 교섭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장 출입이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았기 때문에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노동조합 선거 개입을 한 사례인데 노동자가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 선거가 있어서 이 입후보 등록용으로 내가 얼마나 재직했는지 언제부터 재직했는지를 재직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직인을 지참하고 부재 중이다. 옥새 들고 날랐다. 이 사례처럼 부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을 후보 등록 마감 시점까지 거부한 사례. 이것은 이 노동조합 선거에 입후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례인가요? 여덟 번째 사례입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차단한 사례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하지 않다가 사무실 등의 컴퓨터뿐만 아니고 노동조합 사무실의 컴퓨터 및 이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의 홈페이지 접속까지 개별적으로 차단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회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간섭 내지는 방해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할 수 있었고 요새 같으면은 다른 SNS 수단으로 접속을 하는 것이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새 만약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홈페이지 접속을 막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 행위로서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조합을 단체 교섭에서 배제한 그런 사례에서 인정된 경우와 불인정된 경우로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회사가 어떤 당연히 부당노동 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 협약 등에 의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개별 노동자와 협의 결정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무시경시하는 경우, 사실은 단체 교섭 요구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배제의 유형으로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이 된 사례이고, 반면에 불인정된 사례는 비조합원이 절대 다수인 사업장에서 이 노동조합과 실제로 임금 교섭이 타결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서 이 노동조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금 인상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비록 이것이 노동조합이 요구하던 임금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마지막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복수노조를 차별한 사례이고 복수노조 사업장이 많은 현 시태에서 굉장히 이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무파업 타결금이라는 명칭으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특정한 금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은 그 조합원들에게만 특혜를 주어서, 그러면 너도 나도 다수 노조에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소수 노조 입장에서는 가입을 유도하거나 탈퇴를 유도하거나 분열을 조장한, 그래서 사용자의 중립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고요. 이는 특정 노조에게는 이익을, 또 다른 특정 노조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노조의 조직활동 및 운영을 저해했다. 그리고 그 소수노조 조합원 또는 그 소수노조 조합 가입을 이제 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불이익을 받는 노조를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조로 옮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예, 오늘 강의도 어느덧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는 굉장히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렵게 증거를 모아서 고소 고발을 하거나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 내지는 조사기관에서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면서 또는 어떤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들에 애태우지 마시고 항상 이제 노동조합, 가까운 노동조합 또는 이제 서울 일반 노동조합, 그리고 저희 강의를 지금 진행 중인 공동법률사무소 일거사람과 상담을 해보시고, 또는 주변에 다른 어떤 전문가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면은 좋습니다. 상의를 해보시고 어떤 증거를 모은다든지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해서 꼭 부당노동행위가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